2024년 11월, 전 세계의 시선은 워싱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의 증권가와 밤늦게 불이 꺼지지 않는 수출 기업의 전략실에서는 깊은 한숨만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이라는 안온한 우산 아래서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물건을 잘 만들어 싸게 팔면 그만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지금 태평양 건너에서 날아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천문학적인 금액의 청구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이든 조 바이든의 연장이든 혹은 새로운 권력의 등장이든 그들의 구호는 명확합니다.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의 경찰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대한 성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리는 무역 장벽은 중국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파편은 고스란히 중간자의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관세율의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구조적인 공포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을 먹여 살리던 주력 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팔 수 없다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투자의 감소, 양질의 일자리 유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를 의미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유동성의 부족에서 온 급성 질환이었다면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우리 경제의 뼈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복합 골절입니다. 환율은 이미 그 징후를 가장 먼저 반영하고 있습니다. 1,4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의 구조적 하락을 의미하며 수입 물가의 폭등과 금리 인상의 압박으로 이어져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자극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는 빚더미에 눌려 질식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청구서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청구서의 내역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파산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는 뉴스가 연일 들려오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의 체감 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었지만 반대로 미국이 달리면 한국도 함께 달리는 동조화 현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이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릴 때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흐름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성장 엔진이 더 이상 미국의 성장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아주 불길한 징후입니다. 그 원인의 핵심에는 리쇼어링, 이러쇼링과 프렌드쇼링, 프렌드쇼링 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미국의 흡입력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과 반도체 지원법, CHIPS Act,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하는 보편적 관세 10% 부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만들지 않으면 팔지 못하게 하겠다. 이 메시지는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텍사스, 조지아, 애리조나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공장을 짓습니다. 장부상으로는 한국 기업의 매출로 잡힐지 모르나 그곳에서 발생하는 고용 창출과 낙수 효과는 온전히 미국의 몫이 됩니다. 한국의 공장이 멈추고 한국의 청년들이 일할 곳이 줄어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결과값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미무역 흑자의 역설입니다. 최근 한국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질렀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지만 이것은 축하할 일이 아닌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국의 늘어난 대미 무역 흑자는 즉각적인 통상 압박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과거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플라자 합의로 무릎을 꿇고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던 역사가 오버랩되는 지점입니다. 보호무역주의자들에게 우방국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직 무역 수지의 적자와 흑자라는 냉혹한 계산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 물건을 많이 팔수록 그들은 더 높은 관세와 더 까다로운 규제로 청구서를 들이밀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징후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으며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 돈이 밖으로만 빠져나가는 나라의 경제가 온전할 리 없습니다. 겉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내 산업 생태계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출 강국이라는 오래된 타이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불러오는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단순한 관세율 인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입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핵심 원리는 효율성이었습니다.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하고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에서 소비하는 글로벌 분업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를 공급하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최종재를 파는 완벽한 삼각 무역의 균형 위에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혹은 바이든 2기 행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는 이 효율성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공장을 어디에 짓고 누구와 거래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곧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은 정확히 이 중간재 수출국이라는 위치에서 발생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고 기술 수출을 통제하면 중국으로 향하던 한국의 중간재 수출길이 가장 먼저 막힙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 공장에 부품을 대던 한국 기업의 매출이 증발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자택일의 강요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을 통해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웠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지원을 포기하라는 잔인한 선택지를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막대한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망의 이원화는 필연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착화시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 어디서든 부품을 조달하면 됐지만 이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제조 원가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가성비 좋은 한국산 제품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환율 또한 이 충격을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 분쟁은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를 부추겨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립니다.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고환율은 수입 물가 폭등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마진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합니다. 관세라는 명시적인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현금만 확보하려는 위축된 심리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멈춘 경제. 이것이 바로 보호무역주의가 작동시키는 경제 충격의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지금 1990년대 이후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 속으로 맨몸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글에서 가장 취약한 먹잇감은
바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 대한민국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거울은 역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보다 앞서 미국의 타깃이 되었거나 혹은 대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무너져 내린 국가들의 사례를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섬뜩한 평행 이론을 보여주는 국가는 바로 1980년대의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은 Japan as Number One이라 불리며 미국의 제조업을 위협하는 유일한 대항마였습니다. 소니가 뉴욕의 랜드마크를 사들이고 도요타가 미국 도로를 점령하던 그때 미국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2배 가까이 폭등시켰고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싹을 잘랐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잃은 일본 기업들은 자산시장 거품으로 도피했고 결국 버블 붕괴와 함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와 전기차에 가하는 압박은 대상만 바뀌었을 뿐 40년 전 일본을 주저앉혔던 대본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위태롭습니다. 일본은 막강한 내수시장과 기초과학기술이라는 버팀목이 있었지만 한국은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의 그림자를 봅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이들 국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의 붕괴가 가져오는 환율 발작의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5대 부국이었으나 포퓰리즘 정책과 대외 부채 관리 실패,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몰락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뚫고 올라가는 현상은 글로벌 자본이 더 이상 원화를 안전자산 근처에도 두지 않는다는 시그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미국 보호무역의 최대 피해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언제든 대규모 자본 이탈, 캐피털 플라이트를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사례는 1997년의 대한민국 자신입니다. 당시 우리는 OECD 가입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물밑에서는 당위 외채가 급증하고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정부의 호언장담 뒤로 국가부도라는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업 부채 대신 가계부채가 세계 1위를 기록하며 GDP를 짓누르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드립, 부실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내부적으로는 빚더미에 앉은 상황. 이는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 모델과 2000년대 남유럽의 재정 위기 모델이 기이하게 뒤섞인 한국형 복합 위기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남미의 추락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선을 것이 지표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실물 경제로 돌려보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불러올 파도는 단순히 수출 대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충격파는 하청업체와 협력사,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밥상머리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제조업 벨트입니다. 울산, 거제, 구미, 창원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도시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긴다는 것은 곧 국내 공장의 가동률 저하와 신규 채용 축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공장 근로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식당이 문을 닫고 원룸촌의 공실이 늘어나며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방 소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재난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이러한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은 결국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밀가루, 식용유, 그리고 매일 쓰는 휘발유 가격에 보호무역 비용이 청구되어 있는 셈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일자리 자체가 위협받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특히 한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묶여있는 부동산 시장은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 집값이 방어되겠지만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3040 세대에게 고금리의 장기화는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은행에 바쳐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의 상실입니다. R&D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고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로만 몰리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 탓에 투자를 미루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는 2030 세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당이 계약직을 전전하는 현실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수출이 막히면 내수로 버텨야 하는데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짓누르고 있어 내수 활성화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트럼프 혹은 바이든 2기 행정부가 청구하는 계산서는 우리 사회에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대기업과 자산가들은 달러 자산 확보 등을 통해 살아남겠지만 내수 기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월급쟁이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이제 뉴스 앵커의 멘트가 아니라 매달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와 대출 이자 안내 문자로 확인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창한 무역 전쟁 담론 뒤에 가려진 한국 서민 경제의 잔인한 민낯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진퇴양난, 진투이량난, 즉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을 풀거나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는 소방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대한민국은 그 소방 호스의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으로 물가와 경기, 그리고 금융안정 사이에서 고차방 정식을 풀고 있다고 토로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사실상 몇 년 후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는 명확하지만 잔인합니다.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그 즉시 1%의 수익률 차이에도 민감한 글로벌 자본은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나갈 것이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450원을 뚫고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반대로 환율 방어를 위해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뇌관이 터지고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1,900조 원의 가계부채가 연쇄부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정부의 재정 정책마저 손발이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 특히 반도체와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는 법인세 쇼크로 이어져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초래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가 돈을 풀어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기본 원칙조차 적용할 수 없는 재정 절벽에 직면한 것입니다. 고가는 비어가는데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곤 건전 재정을 명분으로 한 지출 구조 조정뿐입니다. 이는 결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와 공공부문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위기의 고통을 가장 약한 곳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외교적 해법 또한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쉴 새 없이 워싱턴을 오가며 경제안보동맹을 강조하고 기업 총수들이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지만 냉혹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돌아오는 것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덕담과 함께 내밀어진 추가 청구서뿐입니다. 미국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로비나 협상력이 거대한 보호무역의 파도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거대한 우산이 되어 비를 막아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부의 방파제는 이미 곳곳에 균열이 갔고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금 정책 입안자들의 목표는 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지연 작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진퇴양난 주친튀령난, 즉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을 풀거나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는 소방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대한민국은 그 소방 호스의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으로 물가와 경기 그리고 금융 안정 사이에서 고차방 정식을 풀고 있다고 토로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사실상 늘로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는 명확하지만 잔인합니다.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그 즉시 1%의 수익률 차이에도 민감한 글로벌 자본은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나갈 것이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050원을 뚫고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반대로 환율 방어를 위해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뇌관이 터지고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1,900조 원의 가계부채가 연쇄부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마저 손발이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 특히 반도체와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는 법인세 쇼크로 이어져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초래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가 돈을 풀어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기본 원칙조차 적용할 수 없는 재정 절벽에 직면한 것입니다. 고가는 비어가는데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곤 건전 재정을 명분으로 한 지출 구조 조정뿐입니다. 이는 결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와 공공부문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위기의 고통을 가장 약한 곳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외교적 해법 또한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쉴 새 없이 워싱턴을 오가며 경제 안보 동맹을 강조하고 기업 총수들이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지만 냉혹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돌아오는 것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덕담과 함께 내밀어진 추가 청구서뿐입니다. 미국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로비나 협상력이 거대한 보호무역의 파도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거대한 우산이 되어 비를 막아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부의 방파제는 이미 곳곳에 균열이 갔고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금 정책 입안자들의 목표는 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지연 작전일지도 모릅니다. 청구서는 이미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지불해야 할 기한은 촉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이나 조 바이든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담론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본질적인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자유무역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팩스 아메리카나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가장 높이 날아올랐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인은 이제 어깨를 털고 일어서며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살아남으라고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어쩌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서 지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이 효율과 성장에서 안보와 생존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 속에서 수출로 먹고 살며 대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한국 경제는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진 약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1997년의 외환 위기가 유동성의 위기였다면 2025년 이후 우리가 마주할 위기는 시스템의 위기이자 존재 가치의 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실리를 챙기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황금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나 과거의 성공 신화에 기댄 안일함이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상투적인 위로조차 지금은 사치스럽게 들립니다. 뼈를 깎는 구조 개혁 없이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 성채와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보호무역의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벌이고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수술을 집도해야 하며 기업은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냉철하게 자신의 부와 삶을 지킬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던진 청구서, 그것은 단순한 비용 지불 요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의 관성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우 속에서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닻을 올리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행동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 그 마지막 모래시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